다들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핫 인코딩 있고, 이거를 이제 인베딩 레이어로 인베디드한 이제 워드 인베딩 벡터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핫 인코딩한 데이터셋을 보면은 복캡, 아니, 문서, 데이터셋 사이즈, 그리고 복캡 사이즈, 맥스 컨텍스트 랭스, 이렇게 세 개의 차원이 있고, 이게 데이터셋 사이즈랑 인베딩 디멘전으로 차원이 축소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근데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놓고 봐야 돼요. 하나의 단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복캡 사이즈로 되어 있는 0에서 다 차이있지만 하나만 1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것이 고차원 희소 벡터가 되는 거죠. 하나의 단어만 놓고 보면은 고차원의 희소 벡터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intended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쭉 그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단어를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냥 임의로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한 거긴 하지만은 여기에 맞춰도 점이 쭈루루루 쫓기면서 이 intended 벡터가 모여 있는 intended 스페이스가 발생을 해요. 물론 이거 고차원이죠. 복캡 사이즈로 되어 있는 고차원의 intended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ntended 스페이스가 저차원의 특별한 구조를 매니폴드라 부르거든요. 이 매니폴드로 프로젝션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인베딩 레이어가 적용이 된다. 요 가정을 기반으로 이 인베딩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그 발생하는 모든 차원 축소가 어떤 고차원의 인텐디드 스페이스는 저차원의 매니폴드로 프로젝션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초로 두고 차원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 인베딩이라는 그 기초를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어떤 언어 모델을 보면 언어 모델을 보죠. 언어 모델을 보면은 항상 스템 레이어, 그러니까 모든 그 모델의 첫 번째 헤드 레이어는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nn. 인베딩이 들어가요. nn. 인베딩 레이어가 무조건 끼어 들어간 다음에 그 밑에 언어 모델이 끼는 거죠. 근데 언어 모델이 어떤 거는 MLP가 될 수가 있고,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어떤 거는 RNN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뭐 트랜스포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학습을 시킬 때는 이 NN 인베딩이랑 언어 모델을 같이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이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되게 구리면은 이 NN. 인베딩 그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얘의 성능도 같이 꾸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세 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후져가지고 이 인베딩 레이어의 결과값도 같이 후지게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언어 모델이 되게 뛰어난 모델을 붙여놓으면은 이 인베딩 레이어의 결과값도 같이 훌륭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어떤 뜻이냐면은 언어 모델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 개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인 MLP가 발생을 했겠죠. 여기서 RNN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GRU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그 다음에 TR이 나왔거든요. 근데 인베딩 레이어는 여기 시점에서부터 충분하게 연구가 된 벡터라이제이션 기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베딩 레이어를 잘 만들기 위한 특별한 언어 모델을 그 연구진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워드 인베딩이라고 부르는 워드 투백이에요. 그래서 이 워드 투백의 그 이제 내부 모델 구조를 까보면은 이게 거의 MLP로 이루어져 있어요. MLP였나? MLP나 아니면 되게 간단한 RNN 계열, RNN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되어 있고, 어쨌든 언어 모델의 구조가 되게 단순한데, 이 언어 모델로 이 인베딩 레이어를 되게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트랜스포머 계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여기서 학습된 인베딩 레이어는 이 워드2백 인베딩 레이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얘랑 비교를 하면은 얘는 되게 모델이 단순하죠? 얘는 되게 LLM이니까 엄청 커요. 볼륨도 크고 성능도 좋지만은 구동시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내가 인베딩 레이어의 인베딩 피처, 그러니까 인베딩 파라미터만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워드2백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그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이제 프리트레이드 타스크 전이학습 요 과정이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구글이나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문서들을 전부 다 크롤링을 해요. 웹 크롤링. 웹 크롤링 해가지고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워드2백이라는 인베딩 레이어를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언어 모델에다가 이 대규모 데이터셋을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은 이 인베딩 레이어가 되게 잘 학습이 된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하면 그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에 대한 그 빈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 모델의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에다가 붙이는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제 NLP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그 같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오기 전에 흔히 사용되던 그 전이학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학습된 인베딩을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트랜스포머 그 언어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인베딩 레이어만을 잘 학습시키는 모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인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NLP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론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키잖아요.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요 사이트에다가 그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를 가져와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인텐티드 벡터를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요렇게 인텐티드 스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도 한때 그 이제 꽤 많이 이제 연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드2백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인터넷에서 구해와가지고 내가 설계한 언어 모델에 붙이면은 그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아니 다운스트림 타스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워드2백이라는 임베딩 레이어를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언어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개념은 알아야 되는데 이 워드2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그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CBO라고 해가지고 Continuous Backup Word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 대규모 데이터셋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는데 빈칸 이것처럼 이제 빈칸 풀이를 하는 식으로 계속 이거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더 fat cat set on the mat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중심 단어로 놓고 그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주변 단어를 만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위도우 사이즈가 2로 했었을 때 set이라는 중심 단어가 있으면은 fat cat on the 그러면 이제 여기 set이 있으면은 이제 fat cat on the라는 이 네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fat cat on the라는 네 개의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워드2백 모델 언어 모델에다 입력을 시키면은 그 임베딩 레이어가 나올 거거든요. 그 임베딩 레이어를 프로젝션 한 다음에 어떻게 얼쩡저쩌고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출력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이 셋이라는 임베딩 레이어랑 일치를 하는지 일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이 임베딩 레이어 전체를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at, cat, 온더라는 단어를 입력을 시키고 빈칸에 set이라는 빈칸을 만든 다음에 언어 모델한테 이 set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빈칸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이 워드2백이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 더부터 시작해서 이 맷이라는 모든 단어에 대한 그 임베딩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된다라고만 알면 되고 이거를 로우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 그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 워드2백 그 모델을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갖다 쓴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임베딩 피처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제 다운스트림 타스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거를 뭐 이 안에 있는 세부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그 내가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NLP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잖아요. 중간 과정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것까지 로우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욜로에 대한 로우 프로그래밍은 할 필요가 있지만은 욜로라는 로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백본 모델까지 내가 일일이 다 설계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로는 그 시보의 반대되는 개념이 스킵그램 방법론이에요. 이 스킵그램은 뭐냐면은 웹이라는 단어로 던져줘요. 그 이제 중심 단어죠. 중심 단어를 던져주면은 그 주변 단어를 예측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측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그 로스가 발생할 거고 로스가 발생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어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 단어를 가지고 그 지금 이 보는 이 이미지처럼 이 마인드맵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이 마인드맵에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빈칸인 거죠. 이 빈칸들을 계속 예측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단어가 입력이 되면은 이 워드2백 스킵그램 버전의 언어 모델에서는 그 주변 단어를 계속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워드2백의 C5 버전이랑 스킵거린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임베딩 레이어의 성능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 개의 학습된 인베딩 레이어가 산출이 되면 어떤 인베딩 레이어의 성능이 더 좋을 것이다. 스키그램이 좋다고 알고는 있는데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C5에서, CBOW에서 지금 프로젝트, 인베딩 레이어를 어쨌든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한 다음에 이거를 평균을 때려요. 여기 이제 모델 구조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민을 때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C5 모델이 스키그램의 인베딩 레이어 대비 성능이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텐디드 벡터를 좌표 공간에 표현을 시켜보죠. 그러면 A라는 그 C 보니까 1, 2, 3, 4에 대한 인텐티드 벡터가 발생을 할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중심 단어에 대한 인텐티드 벡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리가 전부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C5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킵그램은 하나의 중심 인텐티드 벡터를 가지고 네 개의 이제 주변 단어를 예측을 하는데 이거의 거리가 당연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인베딩 레이어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스키그램의 성능이 워드투백의 시버보다는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요 거리가 당연히 다 다른데 이 시보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균을 때려버리니까 이 목표로 하는 중심 단어의 인텐티드 벡터는 잘 예측되는데 한계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워드스펙의 이제 시보 모델이랑 스키그램 방식으로 인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각각 훈련된 인베딩 레이어를 언어 모델의 내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주 목적이니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랭귀지 모델에다가 붙이는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이제 어,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겠죠. 데이터 전처리 이제 자연어 데이터셋 가져와서 이제 뭐 그룹 분류하고 결특치 제거하고 그다음에 정규 표현식 적용을 하고 정규 표현식 적용해서 이제 의미 있는 단어만 남겨놓고 정교화 영어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는 다 소문자로 이게 정교화 때리거든요. 정교화 데이터 전처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로우어라는 함수로 메소드로 이게 간단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 전처리 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전처리, 문서 토큰화 시켜주고, 불용어 제거해주고, 데이터 분할해주고, 이제 시소 단어 없애주면서 단어장 만들고, 이제 스페셜 토큰 추가하면서 정수인 코딩하고, 문장 패딩까지 하면서, 이제 TF-IDF 인코딩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 TF-IDF 벡터라이제이션 한 결과값이랑 이 워드2백으로 학습시킨 인베딩 피처의 결과값이랑 그리고 이것도 아나 그냥 완전히 랜덤 초기화한 인베딩 레이어의 결과값 이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려고 이 TF-IDF도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2백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젠심에서 제공되는 워드2백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최대한 했고요. 얘가 이제 워드2팩을 써야 되는데 인자값이 엄청 많아요. 인자값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다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시보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스키그램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지를 다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자값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요한 파라미터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센텐스는 이제 내가 이제 입력시킬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토큰화된 데이터셋을 입력시켜야 돼요. 그 정수 인코딩 해가지고 다 전처리된 데이터셋을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그 딱 단어 토큰화만 딱 수행한 그 단계의 결과값을 입력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센텐스로 이제 인풋 데이터 결정하고 벡터 사이즈가 그 임베딩 디멘전 사이즈예요.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5, 50, 100, 150, 200, 300 그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벡터 그 임베딩 디멘전 사이즈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가져왔고요. 위도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위도우 사이즈를 대부분 다 2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를 보는 그 윈도우를 이제 최대 사이즈를 2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5에서 20 사이의 값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위도우 사이즈는 5에서 20 사이즈를 권장을 하는데 이건 이제 디폴트 값이 있고요. 대체로 5를 많이 써요. 그 만약 이제 데이터셋이 엄청 커지면은 이제 이 위도우 사이즈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민 카운트가 이제 그 희소 단어를 배제하는 그 스레숄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희소 단어를 배제하는 기준을 3번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 민 카운트를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커스는 이 젠심 워드투백 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GPU에서 구동이 안 돼요. CPU로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전 벡터 방법론인 TF-IDF 벡터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때도 CPU로 사용이 되지만은 이 워드2벡 같은 경우도 CPU에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벡터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워드2벡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U가 없는 환경에서도 이 임베딩 레이어는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2벡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이제 패스트 텍스트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 전처리를 할 때 그 CPU가 있는 환경에서도 자주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G라는 이제 그 인자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0으로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워드2벡을 시보 방식으로 학습시키겠다.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스킵그래머로 학습시키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인자 값들이 이제 웬만한 인자 값들은 다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바꾸고 이 젠심 라이브러리 설치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워드2벡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보 모델을 불러놓고 워드2벡 한 다음에 예, 설정해야 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인자값 정의를 해가지고 요 객체화랑 학습이랑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예, 객체화랑 학습이랑 동시에 진행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임베딩 레이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임베딩 레이어는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 젠심에서는 워드 벡터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된 임베딩 레이어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출을 하면서도 이제 뭐 그 해당 임베딩 레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임베딩 레이어가 어쨌든 단어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장을 하나 입력을 하면은 그 단어랑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코사인 유사도는 얼마인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투 벡터 메서드의 most simila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subject라는 단어가 이제 그 빈도가 높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이제 여기에 입력을 시키면은 이 서브젝트 단어랑 가장 유사한 10개의 단어를 출력을 해주면서 동시에 해당 10개의 단어가 어떤 코사인 유서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데이터 검증인 거죠. 데이터 검증 작업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 이제 프로젝터 텐서플로우 org 접속하면은 거기다 이제 그 학습시킨 그 임베딩 레이어 파라미터를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을 시키면은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인텐티드 벡터가 어떻게 인텐티드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이제 임의의 중심 단어를 임의의 이제 단어를 설정하면 그 단어랑 그 기타 단어들이 어떻게 코사인 유사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베딩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사용할 인베딩 레이어의 단어의 보캡 사이즈, 보캐블러리의 인덱스가 이 워드2백의 인베딩 레이어의 보캐블러리 인덱스랑 조금 달라요. 지금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이 워드2백 같은 경우에 스페셜 토큰이 없죠. 그래서 스페셜 토큰 인덱스를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이 인덱스가 이제 일단 이제 쉬프팅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밸리데이션 셋만 가지고 보캐블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맥스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워드스펙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셋 가지고 인베딩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베딩 레이어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랑 당연히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인덱스를 다 가져와서 매칭을 하는 과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색인 작업. 그 색인 작업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yCB embedding이라는 걸로 이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사용할 언어 모델에 맞는 인베딩 레이어의 보캐블러리 인덱스에 맞춘 워드 벡터를 다 이제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재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그 검증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myCB 인베딩이랑 mySG 인베딩이 내가 진짜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프리트레인드 인베딩 레이어 파라미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훈련 인베딩 가져와 가지고 그 데이터 전처리 쭉 진행을 하고 모델 설계를 하고 모델을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베디드 CB 모델 인베디드 웨이티드 데이터 카피를 내가 설계한 요 CB 인베딩 그거를 이제 이게 넘파이 자료형이거든요. 그걸 이제 텐서 자료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내가 설계한 랭귀지 모델의 스템 레이어인 인베딩 레이어의 파라미터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딥카피 방식으로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2번, 3번에 해당되는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절반만 프리트레인드 된 거죠. 랭귀지 모델은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거고, 그런 식으로 TF 모델, TF IDF 그 벡터를 받아와 가지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이랑 랜덤 초기화된 노멀 모델, 그 다음에 CBO로 학습된 인베딩 레이어를 프리트레인드로 가져오는 CB 모델이랑 스킵그램으로 프리트레인드 인베딩 레이어를 가져오는 SG 모델 총 4개의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물을 보면은 물론 당연히 TF IDF 성능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설계한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인베딩 레이어는 인베딩 디멘전을 다 뭉개버렸으니까 그러면은 TF IDF를 뺀 나머지 것들을 비교를 하자면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인베딩 레이어의 성능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CBO로 학습시킨 레이어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스킵그램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인베딩 레이어를 가져온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다. 요렇게 이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드 인베딩의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론이에요. 이제 마지막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이 패스트 텍스트는 그 워드2
이게 그 단어를 어쨌든 프로젝션 해가지고 임베딩 레이어를 임베딩 워드 벡터를 만드는 거죠. 워드 벡터. 근데 이 임베딩 워드 벡터를 만들 때 문제점이 있어요. 워드 투 백으로 학습시킨 그 임베딩 레이어는 강건하지 않습니다. 이 강건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임베딩 레이어를 이렇게 다 뜯어본 거거든요. 다 뜯어보면은 여기 앱설션이랑 앱설션, 그러니까 리시브 같이 이제 오타가 난 건데도 새로운 인텐티드 벡터로 이제 등록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합성어 같이 이제 기어 박스라고 하면은 기어랑 박스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또 그 이제 단어장에 등록이 돼가지고 인텐티드 벡터로 이제 나눠져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애매한 케이스의 단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애매한 케이스의 단어들이 유사성이 없게끔 벡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오타가 난 두 개의 단어는 이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 두 개의 단어의 유사도를 비교를 하면은 1에 가깝지 않고 그냥 두 개의 단어가 거의 뭐 독립적인 단어처럼 코사인 유사도가 계산이 돼요. 그게 이 워드 투 백이 강건하지 않다라는 케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패스트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 패스트 텍스트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돼요. 네네. 그래서 이 패스트 텍스트는 워드 투 백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임베딩 레이어가 강건하게 학습이 되게끔 만든 건데 그 방법론이 엔그램 모델입니다. 이 엔그램 모델은 뭐냐면은 어 그 이제 이거 이제 통계적 언어 모델을 옛날 완전 생 고전에서 이제 그 어떤 문장을 입력을 시키면은 그 문장 뒤에 나오는 단어를 예측을 하는 언어 모델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였나? 80년대, 90년대였나? 80년대일 거예요. 80년대에 이제 그 연구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통계적 언어 모델을 해가지고 그 초창기에 구글에서 그 이제 검색에다가 단어 입력하면은 단어 자동 완성 시켜주잖아요. 이 단어 자동 완성을 시킬 때 이 엔그램 방식의 통계적 언어 모델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막 개발되면서 단어의 자동 완성이 되는 성능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초창기의 구글의 단어 자동 완성은 이 통계적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엔그램이 뭐냐면은 어떤 문장을 입력시킬 때 그 문장의 이전 그 단어를 그 학습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그 넥스트 데이터셋 그 추론하고자 하는 그 타겟 보케블러리를 타겟 보캡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한 건데 어떻게 응용을 했느냐? 만약에 이제 내가 몬스터라는 단어를 그 패스트 텍스트에다 입력을 시키면은 특수 문자인 꺽쇠를 앞에다 붙여요. 붙인 다음에 이 몬스터를 단어 그 문자로 다 쪼개요. monster 이렇게 다 쪼개요. 그 다음에 n이 3인 경우, n이 4인 경우, n이 5인 경우, n이 6인 경우로 이렇게 서브워드로 이 단어를 다 쪼갠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이제 언어 모델에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mon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 서브워드에 대한 단어 벡터가 나올 거고
NSTER 하고 꺽쇠가 붙은 N이 6일 때 이 서브워드에 대한 단어 벡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어 벡터를 그, 다른 단어의 서브워드랑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 코사인 유사도를 재설정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서브워드에 대한 단어 벡터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다른 단어의 서브워드랑 다 비교 매칭 해가지고 유사한 거랑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그 이제 단어 벡터로 퉁쳐가지고 이제 뭐 그 인베딩 레이어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안에서 꾸준하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패스트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워드 투 백으로 만약에 오타 두 개 이제 앱설션이라는 이 오타의 두 개 단어 유사도를 비교하면은 0.07로 거의 유사하지 않다라고 나오지만은 베스트 텍스트로 이 두 개의 단어의 워드 벡터의 유사도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타나 파생어 같은 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코사인 유사도가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패스트 텍스트가 서브워드의 엔그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학습의 성능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 텍스트는 이제 뭐 파생어나 아니면 오타 같은 단어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끼리도 유사도가 높게끔 이 인베딩 레이어의 워드 벡터를 더 유사하게 잘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실무에서도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게 유사도를 잘 만들어내는 그 워드 벡터를 만들어내는 인베딩 피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벡터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단어짝이 없는 단어를 입력을 시켜도 그 의사 워드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슈도 워드 벡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단어 벡터를 단어장이 없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노운 토큰 처리된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 패스트 텍스트의 그 언어 모델에 입력을 시키면은 슈도 워드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요거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슈도 워드 벡터? 일단은 이해는 하는데 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스트 텍스는 좀 더 강건한 그 인베딩 피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실습 그 이전 포스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디냐? 어떤 거 썼지 내가? 그 영어 뉴스 기사, 패치 20 뉴스 그룹스라는 걸 썼잖아요.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하니까, 당연히 똑같이 한 거에 대한 이제 인텐티드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보면은, 패스트 텍스트의 인텐티드 스페이스가, 워드 투 벡터보다는 좀 더 구상 상단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좀 더 유사하게 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렇게 좀 더 이렇게 인텐티드 스페이스가 더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이제 학습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결과물을 보면은, 패스트 텍스트에 해당되는 결과물이 이제 보라색이거든요. 그게
스킵그램보다 조금 더 성능이 더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자연어 데이터 이게 이제 지금 패스트 텍스트가 지금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한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글은 서브워드 만드는 게 이제 사람 이렇게 열받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크다라는 단어에 이제 여러 가지 파생어를 만드는데 키역이라는 하나의 그 자음만 갖고 나머지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따지면 다 이게 크다라는 거에 파생어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텍스트로 한글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엔그램을 도입을 하는 게 골이 아픕니다. 이게 음절 단위, 음절 단위, 크라든 음절로 분리를 하면 안 되고 이 하나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복합, 그러니까 그러니까 쌍자음, 그러니까 초성이 쌍자음인 경우, 그 다음에 중성이 겹모음인 경우, 그 다음에 종성이 겹받침인 경우, 이렇게 복합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복합된 자음과 모음도 다 싹 다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싹 다 분해해가지고 서브워드를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초성, 중성, 종성으로만 나눠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엔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서브워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패스트 텍스트가 한글에 적용하기는 이제 살짝 골이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한글 유티스라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자모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한글을 이제 음절 단위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음절을 자모 단위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잘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분리는 잘 해주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유니코드 기반으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게 그 자모 단위로 분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에 대한 설명 넘어갈게요. 그 자모 투 워드, 워드 투 자모 함수 두 개 설계를 해가지고 음절도 이렇게 자모로 또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글 데이터셋 가져와가지고 한글 데이터셋은 네이버 쇼핑 데이터셋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텍스트 전처리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처리 결과는 당연히 어 패스트 텍스트 결과값이 그 이제 스킵그램이랑 워드 그 시보 방식으로 학습시킨 결과값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처리예요. 엄청 기네요. 네, 이제 RNN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어 모델의 이제 기본이 RNN이거든요. RNN 들어가기 전에 벡터라이제이션까지 하는데 포스트가 7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셋 넣으면 이미지 데이터셋 넣을 때 바로 그냥 뭐였지? 그, 어, 구글넷이나 이런 되게 간단한 CNN 계 모델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미지 데이터셋은 그냥 전처리 완료된 토지 비전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셋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ML 리스트 해가지고 쭉쭉쭉 진행하고 그래서 자연어 전처리는 NLP죠. NLP는 전처리 하는 것만 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임베딩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로 NLP를 한다고 하면은
이 트랜스포머도 당연히 이제 스템 라이브러리에 인베딩 레이어가 들어가요. 근데 이 인베딩 레이어를 이렇게 패스트 텍스트로 학습시킨 프리 트레인드 레이어를 붙이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은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 트랜스포머의 언어 모델이 워낙 뛰어나게 그 인베딩 레이어까지 잘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RNN이나 GRU, LSTM을 쓸 때는 이 프리트레인드 인베딩 레이어를 가져와가지고 그 이제 그 목표로 하는 이제 NLP를 하지만은 어 어텐션 메커니즘이 도입이 된 순간부터는 이 인베딩 레이어는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인베딩 레이어를 그냥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성능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LP의 텍스트 전처리까지 강의가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인베딩 모델 중에서는 패스트 텍스트가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 정확하게 하자면은 트랜스포머 계열의 언어 모델이 도입이 되기 전에는 RNN이나 뭐 LSTM이죠. 얘네들도 당연히 다 인베딩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프리트레인드 된 인베딩 레이어를 가져와 가지고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는 그냥 인베딩 레이어는 그냥 랜덤 초기화 해버리는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프리트레인드 인베딩 모델 중에서 패스트 텍스트가 가장 뛰어난 모델인 건지 궁금해서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그 뒤에 그 이제 글로보도 있고요. 엘모도 있어요. 음, EL 글로브나 엘모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네. 그 지금 패스트 텍스트가 서브워드 개념으로 학습을 시킨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문맥 정보도 활용해요. 음, 글로브랑 엘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이 성능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엘모로 학습된 인베딩 레이어의 그 벡터가 제가 알기로는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엘모는 제가 이제 이 그 엘모는 포스팅을 하기가 애매한 게 이 엘모는 어떤 식이냐면은 얘는 이제 RNN을 알아야 돼요. RNN을 알면서 RNN에서 이제 그 뭐였지? 포스트 티칭이었나? 아, 그 학습된 방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맥 정보도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예, 결과적으로 엘모가 제일 제가 구할 수 있는 프리트레인드 된 인베딩 레이어제는 성능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도 인베딩 레이어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픈 AI에서 발표하는 이제 라마 3.1 라마 3.1의 인베딩 레이어가 제일 성능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언어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앞단에 붙어 있는 인베딩 레이어는 같이 성능이 제일 좋아지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에 있는 그 인베딩 레이어를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인베딩 레이어라고 불러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 배포할 때 이 인베딩 레이어도 같이 배포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 대규모 랭귀지 모델이 그 인베딩 파라미터를 아니
언어 모델의 웨이티드 파라미터를 배포하면서 임베딩 레이어도 같이 끼워서 배포를 해버리니까 그게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이거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 랭귀지 모델의 생태계가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